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소장님께 진짜 많은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많이. 유튜브 구독자도 구독자인데 네. 공중파 라디오와 유튜브를 씹어먹고 다시 호랭이 TV에 돌아오셨습니다. 예. 고향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진짜 이럴 줄 몰랐는데 네.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소장님의 강한 주장, 예. 네, 그런 것들이 진짜 그렇게 될까? 봄 되면 풀리지 않을까? 8월 되면 풀리지 않을까? 네. 이런 중론들이 좀 많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거의 뭐 역대급 최저 거래량과 하락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거의 하락이 시작된 것으로 이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실질적인 정책에 돌입한다.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사실 올해까지는 정책이 기조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은 한 내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하락장으로 사실 넘어간 느낌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거의 이제 상승론자 극의 다른 분 빼고는 이제 대부분 하락을 인정하는 분위기니까 지표도 거의 하락의 지표가 다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도 지금 수도권은 지금 꽤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서울은 이렇게 아직 많지는 않지만 미분양이 늘어나는 속도나 숫자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하락장이 본격화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상승을 주장하셨던 분들은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는 이유가 네. 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한 심리 위축이다 네네. 라고 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네네. 금리 인상이 원인이라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리는 지금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때문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예외가 없어야 되죠. 다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만 봐도 지금 최근까지 강원도가 난리가 났었고, 이미 이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이 다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강원도는 불바다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북 지역이 또 불바다였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다른 지역, 다른 지방의 도시들은 앞으로 더 오를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금리가 원인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금리가 원인이라면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는 2차 요인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시장이 먼저다예요. 시장이 먼저다. 시장이 먼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상승 하락 요인이 생기면 그 시장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이게 큰 시너지를 낼지 아니면 힘이 없이 영향을 아예 안 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일종의 하락 요인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시장이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장하고 맞닥뜨리면 큰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락 힘을 지금 더 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금리 인상이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하락 시기가 좀 빨라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강원도나 전북 지역하고 부딪혔을 때는 강원도 상승장이었고 전북 지역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2차 요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냥 마이웨이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이런 시장 분위기는 정해진 순리였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리 얘기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락할 때 금리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금리가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금리를 크게 봤다라면 금리 얘기를 강하게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시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제가 처음에 작년 말쯤에 하락을 진단할 때 금리 얘기는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금리를 주요 요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인하하더라도 시장은 변함이 없다. 금리를 주요 요인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해는 오르는 기조지만
내년에는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 내년에 금리가 하락하면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3억 호가가 네. 금리 인상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네, 호가가 네, 뚝뚝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런 헤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금리가 하락 포지션으로 다시 또 자리를 잡게 네. 되면 시장의 심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없어요. 아. 없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은 그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매수자들의 심리가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안 사요. 안 사는 게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집을 샀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확보되느냐에 초점이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금리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 적극적으로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뭘 하냐면 눈치를 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사고 적극적으로 사는지를 보는데 이게 사람들이 본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형님 먼저가 되는 거예요.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너부터 사라. 너부터 사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뒤늦게 살게. 항상 이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요. 만약에 하락장인데 호재가 생겼어요. 호재가 생기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보다 더 큰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도 안 움직이는 게 뭐냐면 호재가 생겼는데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러면은 이게 뭐 해야 되냐면 호재가 생겼을 때 시장이 변화하는 걸 먼저 보고 천천히 보고 이제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 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사는데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달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아주 강하게 막아주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하락장이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사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게 미분양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뭐냐면 미분양은 해소되려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달려들면 해소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미분양이 누적되는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달려들어서 한두 개 사잖아요. 그러면 미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다가 문제는 다음 현장에서 생기는 미분양이 뭉태기로 한꺼번에 또 늘어나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숫자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다음 현장에서 생기는 미분양보다 많은 수가 달라들어서 한꺼번에 미분양을 해소시켜야만 시장이 반전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야 미분양이 줄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시장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 작전이 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사람들의 심리는 약간은 자극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미분양의 추이를 또 같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미분양이 이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이제 없어야 이 일반 시장에서의 심리작용으로 인해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상승 요인이 딱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호가도 올리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다 쫓아가진 않지만 몇 명이 쫓아가서 사게 되면 이게 바로 효과가 나거든요. 바로 그래프로 실거래가로 높은 금액 올라가는 것들이 딱딱딱딱 찍히니까 그게 효과가 시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눈치 작전을 벌였던 매수 대기자들이 진짜 올라가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같이 매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 있게 되면 몇 사람이 사더라도 숫자는 좀 줄어들지만 올라가는 건 안 보이거든요. 올라가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장에서 아무리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여도 매수 대기자들은 미분양을 살 것이냐, 이 일반 아파트를 살 것이냐 선택의 폭이 있잖아요. 근데 미분양이 없는 상황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눌려있는 것이다. 네.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네. 이제 최근 논의 중인 종부세까지 좀 어떻게 수정이 되면 네네. 다시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맞긴 맞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자 근본적인 요인은 규제의 누적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규제의 누적 효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실질적인 주요 매수 주체는 다주택자거든요. 근데 다주택자가 이 중과된 규제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지금 매수 주체로 떠오르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들은 하나만 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샀던 사람들이 대량 거래가 일어날 때 거의 대부분 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주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다주택자 중과 이게 풀어지면 매수 주체가 살아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정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부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정부도 지금 다주택자 중과, 취득세 중과, 양도세 중과, 뭐 보유세 중과 이런 거를 풀어주게 되면 시장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풀어줄까를 고민해 봐야죠. 진짜. 그러면 정부가 상승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안정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을 바라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상승론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안정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제가 규제 완화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던 거죠. 근데 역시나 지금 이번 정부는 선거 전에는 강하게 규제 완화를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은 거의 배신을 때리고 지금 규제 완화를 아주 찔끔찔끔 진짜 표시도 안 나게 지금 해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지금 행동으로 추세를 본다라면 지금 바로 당장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확률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완화는 또 언제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 풀어주면 효과가 이제 상승 효과가 크게 일어나요. 근데 조금 더 지나서 하락장이 완전히 이제 본격화되면 그때는 풀어줘도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때 이제 특히 기준으로 삼는 게 미분양 누적 정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친다면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도 여러분들은 숫자 얼마 정도 되어야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구가 한 6천 건 정도 됐는데 네. 규제를 풀어줬는데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로 비교하자면 한 10,000건 정도,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합쳐서 10,000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때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 풀어줘도 잠깐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완전히 돌리는 작용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또 뉴스 나온 게 이제 서울 한복판에 신축 분양하는 것들도 미달이 나거나 예, 그렇죠. 네, 미달이 나거나 굉장히 경쟁률이 저조한 것들이 지금 막 곳곳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싼 거부터. 그렇죠. 정말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네, 수도권 외곽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난다. 그게 이제 그 분야에 집중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예상을 한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분양이라는 요인이 중요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란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입주 물량. 입주 물량만 얘기하지. 근데 입주 물량과 분양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시간차가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3년 이상 차가 생기는 거예요. 분양을 한 게 3년이 지나서 입주 물량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분양과 입주 물량은 같은 게 아니다. 다른 물건이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이지만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물건이지만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간차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분양이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의 변수인데 분양을 시장 변수로 놓고 제가 시장 분석을 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미분양 생기면 자꾸 입주 물량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문가 중에도 네. 그분은 분양과 입주 물량을 아예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건데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도 아마 이제 지금 분양에 대해서 특히 미분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조정이다라는 말이 약간 지금 무색해진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뭐 입주 물량과는 상관이 없죠. 사실 공급에 대해서 너무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대부분의 이제 공급하면 무조건 입주 물량만 떠올리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이제 정규 강의 준비하면서 좀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공급이 진짜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통계치를 보면 이제 거래 원별 그 매매 그 건수가 나와 있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 원별이라는 이 통계치를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 원별에 보면 이제 매매를 거래 원인으로 하는 건수가 우리나라 1년 전체의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교환, 판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분양권 전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가 있어요. 근데 이 비중이 좀 큽니다. 그 분양권 전매는 한 10% 정도 내외고요. 10% 정도 내외고 한 20% 가까이 되는 게 기타 거래인데 이게 기타 거래가 뭐냐면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거래 안 하고 그냥 분양권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입주가 됐을 때 바로 등기를 치는 사람. 이거를 기타 요인으로 치거든요. 이게 좀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매매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약간 국가에서도 약간은 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이제 원인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그럼 어디에 속하냐? 분양권 전매에 속합니다. 분양권 전매. 그리고 분양권 전매라는 거는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할 때까지 3년 동안 이 통틀어서 거래된 양을 통칭하거든요. 근데 입주 물량은 언제냐면 딱 입주하는 시점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10% 범위 안에서도 입주 물량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으로 치면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전매, 그 다음에 분양 이렇게 쭉 인 것 중에 아주 일부분에 속하는 거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그런 지금 공급의 오류, 이론의 오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매매의 공급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판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놓는 매물, 이게 일반 아파트의 매매 공급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70%로 이게 7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높아요. 그냥 사실은 공급을 분류하자면 오히려 그냥 매물 있잖아요. 매물. 아실 그 사이트의 데이터에 보면 매물 증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공급 데이터는 이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게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네. 입주 물량 증감 정도와 예.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도 그런 매매 지수라고 해야 되나? 네네. 입주 물량에 따라서 출렁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따지면 또 영향이 또 완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향은 아예 없지는 않고요. 있습니다. 그건 차이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성격이 뭔지를 좀 규정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입주 물량은 이제 제가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한 공급을 얘기했었고 정확히 얘기하냐면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임대 시장이 100% 공급이 돼요. 임대 시장에. 임대 공급 100%. 임대 공급.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천세대가 입주를 하면 이게 매매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임대 공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걸 두리뭉실하게 섞어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100% 임대 공급이다. 100% 임대 공급이고, 그 중에 이제 일부 파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전매로 이제 팔려고 내놓는 건, 이게 이제 매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100% 임대 공급이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자, 전세가의 하락 요인이 되는 거예요. 100% 임대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새로 없던 집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있다. 100명 있는데 갑자기 1000세대가 딱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급이 완전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다 임대를 맞추려면, 집을 맞추려면 갑자기 시간적으로 세입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투기 심리든지 아니면 매매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입주 물량에 의해서 전세가가 뚝 떨어지면 매매 심리도 같이 이제 덩달아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영향이 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매 시장으로 간접적 영향을 주는 이런 분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소장님하고 입주 물량하고 전세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이 같아도 네. 집값이 오르는 이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수량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수량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매매 수요가 100이고 임대 공급이 100이다. 그럼 균형이죠. 100대 100이니까. 네. 균형이고, 매매 수요가 2이고 그 다음에 매매 공급이 10이고, 그러면 폭락이라고 생각하겠죠. 폭락. 공급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이런 경우에 폭등할 수 있어요. 폭등. 폭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폭등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수요자는 한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는데 매물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숫자로는 많은데 폭등이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런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점을 알려면 소비재의 수요 공급과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일반 소비재의 수요 공급에서 대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달라요. 대부분 분리되어 있습니다. 수요자 따로, 공급자 따로. 예를 들면 제가 허니버터칩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허니버터칩을 예를 들자면 수요자는 우리 일반인들이죠. 공급자는 뭐예요? 혜태제과죠. 맞죠? 허니버터칩의 혜태게 맞을 거예요. 어쨌든 과자 공장. 네네. 과자 공장이 공급자예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그 차이가 뭐냐면요. 공급자가 하나하나 소수잖아요. 얘네들은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숫자를 굉장히 여러 개를, 굉장히 많은 수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공급자들이 여러 개를 판매하면서 적극성은 그냥 제가 100%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수요자는 거기에 수요에 맞게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숫자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 개념이. 그 적극성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일반 소비재는 둘 다 적극성이 100%예요. 그럴 때는 동률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제 우월한 쪽으로 방향이 기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예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거래 원인별 거래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매매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일반 아파트예요. 일반 아파트의 공급자는 누구냐? 공급자는 바로 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따로 원래 공급자였냐? 아니죠. 수요자였던 사람이 집을 사면 집을 갖게 되고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량을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씩만 갖고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들이 여러 개지만 이 숫자는 일반 소비재의 공급자의 숫자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작아서 그냥 1로 표현해도 되는 숫자라는 거죠. 뭐 10개, 20개 갖고 있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1의 숫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 특징이 있냐? 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파는 사람들은.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팔려고 할 때 다수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방법과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수가 있는 사람은 그냥 정해진 가격에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가격이 오른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하냐? 적극적으로 팔질 않고 소극적으로 간을 보게 돼요. 던져봐.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그럼 10억에 팔려고 내놓는 게 아니고 한 12억, 13억에 내놓잖아요. 한 11억 정도. 뭐 11억에 내놓든 11억에 내놓으면은 누군가가 이제 사러 오잖아요. 사러 와서 보면은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그냥 집도 안 보고 사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억에 바로 팝니까? 아니죠. 절대 안 팔죠. 이 사람이 좀 더 적극적이다 느낌이 들면 바로 여러분들은 그걸 거둬들일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릴 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급한 걸 알기 때문에 12억에 올리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 사람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팔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11억에 파는 것과 12억에 파는 거는 어마어마한 수익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 변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판매자의 적극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전제했던 대로 2대 10인데 그럼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지금 시장 상황이 완전한 과열 시장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매수자 2명은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쫓아가서 지금 무조건 사야 될 사람들 2사람이 있고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매도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똑같이 하냐? 시세가 10억이면 둘 다, 아니 10명 전부 다 12억, 13억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12억, 13억에 나와 있는 매물을 이 2사람이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한 사람이 딱 사는 거죠. 그러면 실거래가는 몇에 찍히냐? 12억에 찍히는 거죠. 그러면 폭등이잖아요. 10억에서 12억으로 지금 폭등한 거잖아요. 분명히 지금 수요자는 2명이고 공급자는 10명인데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바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매우 중요한 거고 수량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일반 소비재보다는 훨씬 더 덜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죠. 하락할 때도 수요자가 많고 수요자가 10명이고 매도자가 2명이라고 하더라도 폭등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게 시장 상황이 하락장이다. 그러면 이제 매도자들이 팔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2명만 남았어. 그냥 나머지는 안 파는 거죠. 그냥 하락을 그냥 견디겠다. 이렇게 하고 파는 거고 2명은 지금 급하게 팔아야 돼요. 근데 10명이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10명이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게 아니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급매물만 내놔라. 급매물만 내놔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급매물을 톡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럼 시세가 예를 들어서 5억인데 이 중에 한 사람이 4억에 팔았어요. 4억에 내놨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4억에 사겠죠. 그러면 5억에서 4억으로 폭락하는 거죠. 20%나 폭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량 개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이 수요자와 매도자의 적극성,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이나 파악 능력이 다른 분하고 저랑 좀 다른 점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경제학 원론 수요 공급이 아파트에서는 안 맞네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일반 경제학에서는 일반 소비재의 대다수의 일반 소비재를 가정한 경제학 수요 공급 이론이 이제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서로 팔 사람들만, 살 사람들만 딱 모인 사람들이죠. 그럼 적극성 100%인 사람들과 공급자가 모였으면 이때부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극성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수량 개념이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빠져 있는 거를 전제를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제 없이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소비재와 부동산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고 수요자와 공급자도 다른 시장인데 이거를 그냥 같다라고 보고 이렇게 그 시장 분석을 하게 되면 수요 공급에서 이미 이제 어긋나 있는 거예요. 맨큐의 경제학에는 적극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에 대한 착각. 네. 이것도 뭐 엄청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적정 수요라는 거죠. 적정 수요. 플롭테크라고 하나요? 이제 부동산 사이트들 가면, 데이터 사이트를 가면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실, 부동산 지인, 뭐 리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항상 수요에 그 입주 물량, 이제 공급 부분에 입주 물량이 딱 있고 거기에 빨간 선이 하나 쫙 그어져 있어요. 이게 굴곡도 없고 그냥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그래가지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나? 적정 수요. 적정 수요. 저는 이걸 누가 만들어낸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거래량이 지금 완전 최저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정 수요라는 게 의미가 있나? 지금 서울의 적정 수요는 5천, 월별 한 5천 되거든요. 그 지금 그 매물 나와 있는 거는 뭐 수만 건 돼요. 네. 그럼 적정 수요로 대입하면 최소 5천 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와. 7월 거래량은 지금 400건대예요. 448건인가 됩니다. 그럼 이 적정 수요는 어디 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수요를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교조적? 정적인 개념으로 너무 이제 보는 것 같죠. 수요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2000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거래량이 15,000건을 육박하거든요. 15,000건. 그럼 지금 거래량으로 치면 몇 배죠? 30배? 3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수요가 30배 이상 그때가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적정 수요라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아니면 0에 가깝게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근데 문제는 수요자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랭이 님이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지금 10채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후랭이님의 수요는 몇 개예요? 10개. 10개죠. 한 사람인데 수요는 10개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승장이면 하나 살 사람들이 2개 사기도 하고 3개 사기도 하고 심지어는 10개 사기도 하고 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작년, 재작년처럼. 예. 그렇게 이제 증가하고 그 다음에 후랭이님이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하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집을 절대 안 사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를 그냥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저는 이제 지금 가정을 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 후랭이라는 사람이 몇 개를 살지 안 살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디에 이 사람이 뭐 네이버 부동산에 나는 10개를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수요란에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수요의 정확한 수치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일반인들, 구독자나 뭐 수강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요는 얼마입니까? 수요는 얼마예요? 얼마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땅히 대답할 게 없단 말이죠. 저도 이걸 수요를 물어볼 때가 정말 난감한 적이 많았었어요. 뭔가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맨날 많고 적고 막 추상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정확한 수치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적정 수요 딱 있으면 너무 얘기하기 좋잖아요.
이제 이래서 이런 게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오류 중에 오류입니다. 대표적인 오류예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프로테크마다 약간 뭐 대동소이는 하겠습니다만은 네네. 그 빨간 줄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인구 곱하기 0.05. 네, 아마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거래를 원만하게 하면 네. 이런 급격한 하락, 급격한 상승 네.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상승론자들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풀리는 매물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일반 아파트의 매물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급에 대한 얘기는 입주 물량만 해요. 그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양도세 중과를 해서 매물을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매물은 기축 매물. 그렇죠. 기축 매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순이 이미 생긴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네. 약간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공급이 입주 물량도 일부 포함되고 매매 물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공급을 따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공급은 입주 물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뭔가 안정시키거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정말 모순적인 이 얘기인데 모순적인 얘기를 일반 대중이 아무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오류를 겪어도 그 오류를 스스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오류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로 인한 매물의 증감. 자, 이거는 지금 매도 측면만 본 거예요. 매도 측면.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수요 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예 빠져 있어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도와 매수 양쪽 다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지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거의 제로로 된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세금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매물도 줄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무주택자가 여기서 매수 주체로 딱 튀어오르면서 초과 수요가 생기면서 이제 폭등이 생긴 거고. 자, 그럼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느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시장 안정화를 이루느냐? 안정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수요 측면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측면에. 자,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이게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호재. 호재죠, 호재. 양도세 중과는 투자자로부터 세금의 압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수익을 높여주는 호재예요, 호재. 대표적인 호재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수요자로 지금 매수 주체로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매도자. 아니, 호재로 느끼는 사람이 파는 거를 급하게 팔까요? 절대 급하게 안 팔죠. 이 사람들 호재가 생겼기 때문에 매수 주체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하냐? 매물을 내놓긴 할 거예요. 근데 호가를 올리고 기다릴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성이 낮은 많은 매물이에요. 아까 제가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린 그 상태. 수요자는 2명인데 매도자가 10명일 경우 우리는 이게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소비재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이게 틀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양도세 중과가 풀리게 되면 시장 상황은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는 호재거리가 돼서 매수자가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적극성도 현저하게 증가하는 거죠. 근데 매도자들은 매물은 증가할 수 있지만 적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등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게, 시장 상황이 이제 침체가 되어 있으면
문제는 이때 거래량도 늘지 않아요. 잘못하면.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안 사죠. 안 사면은 매도자들이 팔려고 해도 안 사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양도세 중간에 이미 풀어줬잖아요. 물론 1년 한시적으로 풀어줬지만 효과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도세 중과에만 매물 나오는 것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냐면 폭등장 때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폭등장 때 매물 잠김으로 인해서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폭등하니까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 매물이 잠겼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습니다. 굳이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지 않아도 매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원하냐면 매수를 좀 풀어줘라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을 바라고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프롭테크에도 참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네. PIR. PIR로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PIR 지수는 이제 굉장히 고점이거든요. 네. 고점이라 이제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을 이제 얘기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PIR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지금 중위 소득권 수준으로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맞아요. 맞는데 참 이게 과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시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지금 기준이 아니고 2000년이나 한 2019년 정도로 땡기는 거예요. 2019년도로 땡기면 어떻게 하냐면 PIR 지수가 2008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PIR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고점 여부를 판단하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이때가 객관적으로 미래를 모른다 생각하고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제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른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PIR 지수는 고점이냐 저점이냐 무조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이면 이 앞으로 폭등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폭등을 남겨주고 있는 시점에 고점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나면 이 과정은 생각 안 하고 PIR 지수는 2019년부터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2008년이 이제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었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고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고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PIR 지수는 결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 분석할 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 분석을 할 때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고점이다, 낮다,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고점으로 판단해서 2019년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 후회하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제 거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품.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투기 시장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투기 시장은 거품이 무조건 끼고요. 거품이 꼈다 해서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품이 10개, 20개 낄 수도 있고 100개 낄 수도 있고 1000개 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반 교수님들은 거품이 1개 꼈을 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품이 1개 끼면 이제 거품이 생겼으니까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품이 2개, 3개, 10개, 100개, 1000개 가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거품이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모 하락론자가 그랬는데.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론으로 접근하면 아주 일찍부터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PIR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과거 사례를 판단하기에는 좋을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대로 갔을 때
PIR 지수가 정말 낮아요. 그럼 이때 이제 사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이걸로 뭘 판단하냐고. 이미 이제 저점인데, 저점이니까 이때 사야 되는데 더 심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PIR 지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럼 소장님은 PIR 지수는 뭐 어느 정도까지 참고를 하세요? 저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그냥 예, 거의 아예 안 보고 그냥 여러분 가르칠 때만 그냥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지. PIR 지수는 제의 그 분석 기법의 요인으로는 아예 안 씁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앞으로도. 예. 조정인 이유 중 하나가 원자재값 폭등,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자산 가격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오류점이 뭐냐면 안 팔리느냐 팔리느냐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집값이 이제 분양가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분양가가 올라간 게 잘 팔리면 일반 아파트 가격도 같이 견인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 분양가가 높아지면 안 팔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게 많으면 그 다음엔 떨어지는 거예요. 안 팔리는 게 많으면 떨어지는 건데 그냥 뭐 원자재 가격 오른다. 그러면 이게 직접적인 원인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게 보여서 산다. 근데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분양가 오르는 게 일반 가격 오르는 거라고 연결을 시키는 부분이 오류에 속하는데 분양가 올라서 그게 잘 팔리느냐, 이 부분과 안 팔리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오류가 이제 이거예요. 안 팔리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그 전에 이미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는 이미 거기에 상쇄되고도 남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폭등한 안전자산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동등하게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하고 동일한 그래프를 그린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진행될 때 그렇게 갈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시장 상황은 저 옆에다 두고 항상 그냥 리셋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은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더 많은 율로 더 많이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분석을 시장 상황하고 동떨어뜨려서 요인 분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락론자들하고 또 같이 엮이는 것도 되게 불쾌해하잖아요. 네네. 저 불쾌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이클. 사이클에 따라서 2019년에는 앞으로 폭등할 게 예상이 됐으니까 제가 폭등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말쯤이 됐을 때 이제는 본격적인 하락장이 올 것 같다 느낌이 들어서 하락장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하락하는 시장이 적어도 5년에서 6년 이상 그 안정기까지 포함하면 한 7, 8년 가까이 하락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폭락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별로 제가 폭등을 주장할 때는 상승론자들하고 결이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을 얘기할 때는 하락론자들하고 결과치가 같은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원인, 이 시장을 분석하는 원인과 시장이 결과를 나타내는 원인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락론자들은 대표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금리나 뭐 정부의 규제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꼽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론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부족을 많이 꼽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주요 요인으로서 저는 4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보거든요. 사이클의 기본 요소인 대중심리와 전세와 분양과 정책.
이 네 가지 요인만 거의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하고 시장이 결이 같느냐, 다르느냐. 예. 그래 결이 같으면 영향이 크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금리 영향을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은 지금 금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데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일관성을 무시하는 거고 그냥 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는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금리는 2차 요인이고 시장과 결과가 같으면 큰 힘을 내고 결이 다르면 힘을 못 낸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보면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승장이었어요. 상승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상승론자들이 금리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왜 영향이 없냐면 이미 시장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금리가 인상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고 시장은 이미 2004년부터 쭉 실제로는 2002년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해 왔어요. 쭉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강한 규제책을 한번 냈거든요. 그때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일관성 있게 상승하는 장이었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금리 인상은 하락 요인이고 시장은 상승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2차 요인은 시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 했던 거고, 지금은 이미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의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관성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도 일관성을 찾지 않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하락론자는 금리 때문에 하락한다. 그리고 상승론자들은 금리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논리 전개로 보면 이제 결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그렇죠. 차이점. 네.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구분. 예. 엄격하게 구분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구분을 따로 하죠. 일단은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을 구분할 때는 뭐냐면 대체 시장이에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울 때 대체 시장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대체 시장. 항상 뭐냐면 경쟁,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랭이님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임차로 가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매매 수요 하나가 줄어들고 임차 수요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돼요. 임차 시장으로 넘어가면 수요가 여기서 빠져서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도 원칙적으로는 얘가 올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안 사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 이런 논리 전개를 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럴듯하긴 한데 진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인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자, 임차 시장과 매매 시장을 분리시켜서 보면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으로 구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은 언제냐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거의 이제 가격이 비슷할 때, 딱 붙어 있을 때, 전세가율이 높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 안 오르려고 해요. 안 오르려고 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진짜 밀어 올려버립니다. 밀어 올려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고, 간접적인 영향은 뭐냐면, 간접적인 영향은 영향이 없어요. 원래 영향이 없는데, 예를 들면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이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자가 투자 수익률이 좋아졌네? 그러면 매매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간접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간접적인 요인이 들어가는 시장이에요. 뭐냐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영향력이 약해지죠.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간접적인 영향에 들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에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수요자 한 사람이 매매를 선택할까 전세를 선택할까 하다가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냐? 그 간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 수익률이 좋아진 투자자가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 투자자는 지금 시장에 매수자로 참여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도 매매를 사지 못해요. 예. 왜냐하면 정책에 막혀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맞고 나면 투자 효율성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투자로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주택자들이에요. 그럼 무주택자가 임차를 선택하면 매매 수요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긴 하지만 시장의 수요 공급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로 머무르려고 할 거니 네.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가가 올라갈 것이고,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모든 베이스를 제로 베이스로 놓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예, 제로 베이스. 뭐냐면 투자자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제로 베이스가 아닌 거예요. 시장이 뭔가가, 어떤 상황이 먼저 갖춰져 있는 거죠. 갖춰져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매매 시장은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구간에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별하지 않으면,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면, 전문가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떤 요인이 생기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예를 들면 금리가 인상을 하면 수요자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상승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안 사고,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그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여기에 전제가 빠져 있어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벌어지기 전에 시장 상황은 어떤 상태든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승장, 강한 상승장일 수도 있고 하락장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일 때에 금리 인상의 효과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이면 지금 말했던 전제가 다 어긋나게 돼요. 다 어긋나게 되는 게, 매수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증가분에 대한 손실이 생기죠. 근데 이 사람이 집을 사려고 봤더니 집값은 지금 1억 내지 2억씩 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집을 사면 이 사람은 집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2억씩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로 손해보는 구간은 몇백만 원. 비교해보면 집을 사는 게 월등히 유리한 거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요. 그 다음에 집을 가진 사람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기분 좋게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04년, 5년 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 집값 상승이 이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먼저 있는 거예요. 항상 시장 상황이 먼저 있고 느닷없이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은 제로 베이스로 놔요. 안정시장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안정시장으로 놓고 요인이 생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면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시장을 플랫하게 보고 네. 금리 팡,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팡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잘못된 분석이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든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해져 있는 방향에서 이 생긴 요인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넣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제가 볼 때 세계적인 교수들도 이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참 구분짓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이 뭐 과열이냐, 침체냐, 안정이냐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요? 잘 모르죠.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자꾸 세계적인 경제나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시장은 침체와 과열을 아주 극단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일반인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야, 저 시장은 과열이야. 저 시장은 침체야. 누가 봐도 알아요. 근데 과열하고 침체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는데 네. 전망은 다 틀려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는 자기의 포지션에 따른 감정을 배제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게 안 돼도. 전문가들은 자기 포지션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거죠. 인구는 감소해도 세대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네. 이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몇 달 후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앞으로는 적어도 1, 2년 정도 걸린다. 제가 여기서 곧 이러면 몇 달이 아니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곧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텀이 길죠. 하고 몇 달 안에 막 변하기는 어렵고 한 1, 2년 정도부터는 세대수도 감소할 가능성이 커요. 세대수가 일단은요. 어떻게 감소할 수 있을까요? 네. 세대수의 증가를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지금 통계치를 봤을 때 세대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지금 1가구당 구성원이죠. 1가구당 구성원을 보면 2.1명 정도 돼요. 2.1명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부부만 살고 있는 거예요. 부부만. 자녀들이나 부모 공양하고 있는 지금 집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뭐냐면 가족 해체를 의미하는 거죠. 가족 해체.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인구수가 증가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 인구가 결혼을 뒤로 미루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세대수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이게 최고치에 어느 정도 달아나면 그때부터는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때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지금 세대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층 같은 경우 이제 대학생 미만, 고등학생들은 지금 어른들 부모님 밑에 같은 가정의 세대수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세대 분리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네. 그게 이제 인구가 그때 많은 시점에서는 세대 분리가 드러나면 이제 세대가 증가하죠. 근데 이제 인구수가 드러나는 시점에서 이제 세대 분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1인 가구였지만 결혼해서 합가하는 부부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층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런 거를 하면은 지금은 거의 정점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세대 분리의 원인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인.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니까 세대 분리가 된 건 아닌가? 혹시 이런 고민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거꾸로 해볼 생각을 하셨어요? 항상 저는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항상 뭔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증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납득이 되면 이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면 이제 검증을 또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논리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택에 보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가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1주택자한테는 과도한 혜택이 들어가 있고
2주택자부터는 정말 강한 규제가 들어가요. 1가구 1주택 비과세죠. 1가구 1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은 중과를 두드러 맞아요. 중과. 그럼 양도세가 보통 막 5, 60%막 생기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세금 차이가 생겨요. 작게 나면, 작게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집값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후랭이님이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다라고 가정할 때 부모님이 지금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승장이니까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요.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을 때, 고민이 들죠.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나는 1주택자가 되면서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데, 2주택자가 되면서 이제 둘 다 양도세 중과를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손해 구간이, 잘못하면 내가 투자로 샀는데, 오히려 손해가 된단 말이죠. 원래 비과세였던 게 지금 중과가 되면서 60%를 내야 되니까. 그죠? 이제 나중에 이걸 팔고 나면 다시 이제 제재로 가니까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오래 들고 가야 되거나 얘를 먼저 팔아야 된다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 하나 집을 사는 걸 포기할까? 그러다가 봤더니 지금 자성한 후랭이라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말 지금 이 신경 쓰이게 같이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얘를 써먹어야겠어. 그죠? 그러면 이때 너 나가. 후랭이 너 나가. 그러면서 집 하나 후랭이 이름으로 돈 빌려주거나 그래서 명의를 후랭이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집 주면 당장 나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세대 분리하는데 정말 너무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집들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증여 많이 해줬잖아요. 증여 어마어마하게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 지금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원래 세대 분리를 안 할 집들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세대 분리를 억지로 한 집도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 상승장 때 좀 세대 분리가 좀 더 많아졌어요? 네, 더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세대 분리 증가가 이제 세대수 증가가 멈춰야 될 시점에 조금 더 많이 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번 폭등장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시장이 이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보통 일어나는 게 세대 합가가 일어나요. 세대 합가. 보통 하락장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락장에서 세대 합가가 일어나는 게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층이 연끌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연끌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데 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이 안 팔려요. 안 팔리면 이때 뭘 하면은 안 팔고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을 이때 세를 놓거나 월세를 놓죠. 월세를 놓고 자기는 이 집에서 나와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가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집을 세를 주어버리는 거죠. 전세 주는 것보다는 이제 월세를 줄 때 조금 더 내 보전이 되니까. 그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또 집으로 들어오면 이제 생활비를 아낄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공통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밥그릇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요. 기본 반찬에다가. 그러면 내가 들어와서 밥그릇 한 점만 얹으면 쌀 한 공기 값만 더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생활비를 얼마나 아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모아서 또 손실분을 또 상쇄할 수 있는 거죠. 집값 하락기 때는 세대수가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형성이 돼요. 근데 지난 하락장 때도 그럼 세대수가 줄어들었나요? 그때는 저기로 봐요.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이면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인구 증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대수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세대수가 감히 감소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작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세대수 감소도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대수 합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지금 감소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아직 세대수 감소에 대한 그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추종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미리 검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세대수 감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것까지 맞으면 대박이겠다. 뭐 대박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약간 기간을 러프하게 얘기하죠. 이제 타이트하게 얘기하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1, 2년 정도. 아니 지금 데이터를 보지 않고 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통해서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인 분석을 많이 들어갑니다. 원인 분석을 하는데 항상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원인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걸 일부러 해봐요. 일부러 해보고 어떤 게 조금 더 논리적이 맞는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게 나중에 시간이 가면 뒤집어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원인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역으로 뒤집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가를 분석을 해서 그걸로 저는 추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폭등했을 때는 폭등한다고 그렇게 욕을 드셨고요. 하락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할 정도로 하락한다고 그렇게 막 악플이 달렸었는데 네. 다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 대중의 심리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확증 편향이죠. 확증 편향. 확증 편향과 이제 이것도 사후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되냐면, 사실 주식에서는 좀 부동산보다는 욕이 덜 할 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인데 부동산은 좀 더 심하고 주식은 조금 덜한 느낌이 있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맞아요. 그거 차이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필수품이냐 아니냐의 문제. 그러니까 회피가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회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회피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닥치면서 극한의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그거에 따른 이제 감정이 누적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포지션과 다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강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주택 보유자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락을 용인하는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제 하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쁘게 보이지만 않을 거란 말이죠. 불편한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아마 죽여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마 좀 속된 말로 하면 저 새끼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많죠.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새끼만 없으면 상승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시장을 좀 최대한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것 뿐인데 뭐 그렇게까지 미워할. 그러니까 일단 손해보는 게, 이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손해보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집값 올라가는 게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갑자기 폭등을 주장한다. 정말 지금 아마 만약에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폭등한다 다시 하면 다시 미친놈의 이제 하락론자들이 이제 미친놈 취급을 다시 하겠죠. 다시 사이클은 돌고 도는 건데 원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죠. 시간이 흘러서 네. 이제 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소장님이 또 예측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폭등한다 이제. 네. 욕하는 사람 많겠죠. 하락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때도 아니면 욕을 하락으로 지금 믿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또 네가 쓸데없는 네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지금 이번까지 맞추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하겠죠. 아, 이번엔 네가 틀렸다. 네. 이번 시장은 달라. 이렇게 될 거예요. 네, 항상 이번 시장은 달라 했어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분들 뭐 지금 요즘은 무주택자한테 얘기할 때가 조금 편해요. 아,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주택자분들 제발 실거주 사지 마세요. 이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실거주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미친 새끼라고 할 때가 정말 나는 위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이제 제가 욕을 얻어먹는 게 이걸 내가 괜히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뭘 얻겠다고.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약간은 좀 보람을 느끼는 게 이제 소장님이 여러 살리셨습니다. 그거 댓글을 보고 이제 저도 이게 이제 이거 썸네일로 딱 이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딱 영감이 와서 썼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영상 보고 소장님이 말하는 거 보고 연끌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집값이 다 대부분 다 이제 사려고 하는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 좋다. 그리고 그때 정말 가족들한테 그 행동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안 사려고 했는데 사자고 막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머쓱해져요.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 그때가 지금 이제 가장 좀, 그래도 그때 고생했는데 잘했다. 욕 얻어먹었지만 잘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무주택자한테 얘기할 때는 좀 편합니다. 이미 이제 하락을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도 매수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어렵지 않은 얘기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됐는데 여기서 또 불편한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이제 무주택자들이 지금 앞으로를 예상하자면 관심을 아예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상승론자들이 얘기한 여러분들을 진단할 때, 자, 여러분들은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심리 상태나 지식을 가지고는 바닥권에서 절대 싸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관심을 놓게 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진짜로. 그때 살 걸 차라리. 그 이현철이라는 그 이상한 인간이 그때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샀더니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락을 겪고 바닥권에서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놓게 되면 진짜 절대 못 산다. 제가 그거를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결과만 좋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감정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감정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정 위로는 잠깐이에요. 토닥토닥. 그리고 나중에 분노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부동산 공부를. 그리고 입지 공부보다는 사이클 공부를. 부동산은 뭘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사느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제 사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노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관심을 놓으셔도 돼요. 지금 관심을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소장님, 하락 이제 시작인데 좀 천천히 공부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천천히 공부하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을 해요. 관성. 사람은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어보셨죠? 여러분은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저는 담배를 끊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끊었어요. 2000년 1월 1일 날, 우리 2000년 1월 1일 날 뭔가 많이 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밀레니엄 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담배를 끊자.
딱 해서 끊었습니다. 근데 같이 그 끊었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실패했죠. 그 친구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대부분 뭐냐? 자꾸 미루는 거예요. 오늘만 피고 내일부터는 끊을 거야. 오늘만 피우고 내일부터는 끊을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게 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관성이 되면 아예 그 생각을 이제 접어버리는 거죠. 나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운동하겠다, 살 빼겠다. 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뭐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관성이 생겨서 자꾸 더 미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시간이 이제 길잖아요. 제가 5년, 6년 말 시간이 엄청 깁니다. 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관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2년 후에는 이미 내가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지조차 까먹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놓고 지금을 자꾸 내일로 미루신다. 여러분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부동산은 아니구나. 그럼 영원히 나는 무주택자로 살거나 벼락거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계시면 될 겁니다.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굳이 지금 막 서둘러서 사실 필요 없고 충분히 시간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공부하시고 이제 더불어 하실 게 원화채굴 하세요. 시드머니를 많이 모아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제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금이 없으면 별 방법이 없어요. 알아도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정말 알아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시드머니를 이때 막 주식 투자하거나 막 이러시면 안 되고요. 돈을 더 날리면 안 되니까 이때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저축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축도 막 3%, 4% 예금 나오잖아요. 3%, 4%면 작년, 재작년이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거 막 서로 달려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원화채굴하면서 저축해서 시드머니 모으는 작업을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돼요. 공부하시고 원화채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 다주택자는 제가 조언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알아서 잘 해가고 거기서 이제 너무 무리한 사람은 사실 조언을 해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무리한 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다주택자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무리를 하냐 아니냐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무리해서 너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막 뉴스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빌라 황제인가요? 이런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무리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이제 1주택자가 이제 사실 이제 지금 가장 얘기하기 어려운 분이 1주택자예요. 하락장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구냐라고 꼽았을 때 1주택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주택자보다 오히려 1주택자가 훨씬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팅을 마무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하락을 외면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나가는 돈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나가는 돈이 이제 중간에 보유세 정도 낼 때만 이제 부담이 생기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다 월세 세팅한 사람은 이자보다 월세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전세 세팅을 한 분들은 나가는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전세가가 좀 내려갈 때 임대료를 조금 보증금을 좀 내줘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이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영끌한 1주택자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되는 게 생겨요. 손실만 보는 게 아니고 손실만 보면 번딜 수 있는데 나가는 게 생겨요. 나가는 게. 그걸 이제 더 힘들어하는 거죠. 손실이 생기는데 나가는 것까지 많아지면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는 집값이 하락하니까 원금 손실이 생기겠죠. 원금 손실도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레버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레버러지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40% 원금을 가지고 60% 레버러지를 껴서 집을 샀다. 그럼 40%가 떨어지면 내 돈은 100%가 까지는 거예요.
집값은 40%가 빠졌지만 내 돈은 100%가 빠지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원금 제로인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어려운 점이고, 여기서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자가 늘어나죠. 이게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뭔가 내 삶의 보탬이 되는 이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일하는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늘려서 뭔가 내가 자산을 불리고 아니면 풍족한 삶을 살고 이러는 데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자 내는데 다 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이자 내는 돈이 모이는 게 아니고 저축성 상품이 아니고 내 원금 손실하는데 메꾸는 돈이 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나가는 돈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날려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부부간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항상 이제 너 때문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 폭등장 때도 그랬는데. 예, 서로 이제 항상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항상 남이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야 돼요. 보유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늦은 거 아닙니까? 늦었지만 어쨌든 정해야 돼요. 정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철저히 보유를 위한 전투태세를 갖춰야죠. 전투. 예, 이건 전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투태세를 갖추되 어떻게 하느냐. 하락하고 내 원금 손실되고 이자 나가고 이런 상황은 무조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하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방법.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풍족한 삶에 썼던 돈들 다 줄이고,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정리해가지고 쓸데없이 나가는 조금 많이 들었던 내가 뒤를 너무 대비했던 이런 보험들도 중간에 좀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거는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요즘 보면은 새 기계 사면은 요금제 굉장히 높은 거 써야 되잖아요. 9호 요금제 뭐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러면 부부간에 통신비만 20만 원, 30만 원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 요금제 알뜰 요금으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았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차라든지 좀 차 비싼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덜 타고 대중교통 타고 이렇게 하면서 줄여서 허리띠 졸라매고 버틸 수 있는 전투태세 갖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부부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심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무식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거 나갈 수 있다. 입에서? 그렇죠. 입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숨을 한번 멈추고 3초 쉰 다음에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남 탓을 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 상대방도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서로 감정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합의 보고 버틸 수 있는 버티 모드, 전투 모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어렵긴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없을 때는 방법을 써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집을 좋게 꾸미고 부동산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많죠. 이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날 뭔가를 잘해봤자 1억, 2억 깎는 거하고 비교하면 택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너무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면 정부가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주긴 할 거예요. 하나둘씩 풀어줍니다. 한꺼번에 잘 안 풀어주고요.
하나 둘씩 풀어줄 때 가장 이제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게 규제 지역 해제나 아니면 해제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나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때,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약간 매수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시장이 잠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를 노려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팔고 나와야 돼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다시 상승하는구나. 다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규제를 풀어도 소용없는 게, 거꾸로 가면 상승장 때 그걸 막으려고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못 막았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냥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상승만 했냐? 그게 아니에요.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규제 나올 때마다 약간씩 침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하다가 규제를 풀어주면 약간씩 반등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 적기다. 손실을 좀 적게 보고 팔 수 있는 적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딱 노려서 팔아야지, 그때 욕심을 부려서 또 올라가니까 기다려서 나중에 비싸게 팔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 때도 왜 규제가 뻥뻥 나왔을 때, 이렇게 913 때, 네. 1216 때라든지, 그쵸. 그렇게 주춤주춤할 때, 네. 그다음에 710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조금씩 금매 같은 게 나와서 네. 그걸 산 사람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예. 이건 이제 반대로 그렇죠. 또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줄 알고 더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네. 그냥 시장을 못 읽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무주택자분들은 공부하고,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 공부를 하고 시장을 떠나지 말 것. 네. 원화채굴 하고. 원화책을 열심히 하고, 네네. 본업, 자기 네. 본업 열심히 하고. 1주택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버틸 분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전투 모드로 딱 들어가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기회를 계속 시장을 주시했다가 정책이 이제 풀릴 때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때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매도해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이현철 소장님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셨던 분들이 아마 후레인 TV 구독자로 계속 계신다면, 네. 아마 이 소장님의 주장들을 계속 쭉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다 모아보니까 거의 뭐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많이 인터뷰를 했나요? 네.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폭등한다고 했을 때 구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네. 후레인 TV를. 예. 그다음에 폭락한다고 했을 때 구독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아마 후레인 TV만큼 이렇게 소장님에 대한 다양한 그렇죠. 다양한 평가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분들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긴 할 겁니다. 처음으로 인터뷰한 게 이제 후랭이 TV니까 네. 그때 폭등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네. 정말 깜짝 놀랐죠. 네. 쭉 한 3년 정도 소장님을 네, 네, 네. 지켜보셨을 구독자분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실 뭐 후랭이 TV 구독자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사실 그때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욕하셨던 분들일 것 같은데, 네. 사실 너무 이제 결과만 좀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후랭이 TV에 남아 있고 제 영상을 본다라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 중심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공부는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후랭이에서 이제 구독자가 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 구독자이면서 후랭이 채널 구독자인 분들 많을 거거든요. 저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어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원인 중심적으로 미래를 또 예측해 주시면
저희가 또 네네. 네, 소장님 채널에 가서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